이번 시간 리스크 매니지먼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앞에서 위험에 대한 개념 정의를 했을 때 손실 발생이 가능한 상태라고 우리가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이렇게 리스크를 우리가 아예 제거하기는 좀 힘들다 보니까 이러한 리스크에 대비해서 우리가 그런 위험들을 좀 분석을 하고 찾아서 평가를 해본 다음에 나에게 맞는 최적의 이런 어떤 기법들을 찾고 연구하고 하는 이런 과정들이 매우 중요하겠죠. 그래서 리스크를 체계적으로 발견, 분석, 평가하여 그에 상응하는 최적의 방안을 강구하는 일련의 과정을 이제 리스크 매니지먼트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관련된 개념으로는 뭐 크게 경영 관리도 있고 또 뭐 보험 관리, 위험 관리 이런 개념이 나오는데 우리 위험 관리 자체가 바로 경영 관리의 하나의 기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가장 큰 개념으로는 우리 경영 관리가 그래서 들어가게 되고요. 여기에서는 기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위험을 다 관리를 하는 거겠죠. 뭐 순수 위험이라든지 투기 위험이라든지 다 여기에 들어가게 되고요. 자, 이 안에 이제 위험들만 뽑아서 위험 관리를 하게 되는데 순수 위험에 초점을 맞추게 되는 거죠. 여기에서는 보험 가능한 위험과 보험 불가능한 위험 전부 다 관리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마지막에 가장 작은 개념이 이제 보험 관리가 해당이 되겠죠. 순수 위험 중에 보험으로 가능한 위험들을 관리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럼 기업에서는 이러한 위험 관리를 왜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것인지가 우리한테는 더 중요한데요. 시험 문제에서는 이 위험 관리를 사전에 왜 하는 것이냐, 사전적 목적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르시오. 또 위험 관리 중 사후적인 목적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르시오라고 이렇게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 열거해드린 간단한 개념들을 여러분들이 살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먼저 손실 발생 이전에 최소의 비용으로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 바로 사전적인 목적이고요. 또 사고가 발생한 이후에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결국 영속성이 중요하잖아요, 향후. 그래야 안정적인 수익을 향후에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생존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 바로 사후적인 목적이에요. 손실 발생 이전, 손실 발생 이후. 발생 이후. 자, 이렇게 우리가 개념만 읽어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럼 이제 위험 관리의 과정이 좀 중요한데요. 자, 먼저 우리가 이렇게 뒷장을 좀 넘겨볼게요. 위험 관리는 어떠한 과정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가 좀 중요한데요. 자, 먼저 내가 가지고 있는 리스크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우리가 식별하고 확인을 좀 하는 과정이 필요하겠죠. 자, 그런 다음에 나에게 이제 주어진 리스크를 찾았으면 그러한 리스크를 측정하고 또 통계적으로 평가할 수 있으면 좀 좋겠죠? 리스크의 측정 평가. 자, 그 다음 19페이지에 이러한 리스크 관리 기법을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어떤 기법이 나에게 맞는 것인지 선택하는 과정들이 남아 있게 돼요. 자, 그리고 이제 22페이지에 이렇게 넘겨보시면 그러한 리스크 관리 기법을 선택했으면 내가 그걸 믿고 실행에 옮겨야 되겠죠. 자, 그런데 실행에 그치지 않고요. 그 이후에도 향후에 계속적으로 잘 되고 있는 건지 크게 문제가 없는지 개선할 점은 없는지 모니터링에 대한 과정이 필요하겠죠. 자, 이게 바로 리스크 관리 과정에 대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우리 시험 문제에서는 각각의 이 단계마다 문제가 자주 출제가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여기는 한 부분마다 우리가 좀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위험의 식별 확인 과정인데요. 위험관리 과정에서 일단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단계이죠. 내가 어떤 위험관리 기법을 선택하려고 해도 나에게 노출된 위험이 뭔지를 우리가 찾아내고 분석을 해야 올바른 기법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기초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어떤 방법으로 위험을 수집하고 찾아낼 건지가 이제 중요하고 시험 문제에 이렇게 등장을 하는데요. 뭐 잔재 손실 점검표, 뭐 체크리스트, 그 다음엔 뭐 재무제표 등 이렇게 기록에 의한 조사를 통해서 나에게 어떤 리스크가 있는지를 찾아내는 방법들도 있고요. 또는 기업의 뭐 업무 흐름도라든지 또 표준화된 설문서를 만들어가지고 뭐 기업의 이 조직원들에게 이제 설문을 받아가지고 그 리스크를 좀 찾아내는 이런 방법들도 좀 활용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또는 기업 내 외부의 환경을 분석하고 또 외부의 이 자문을 좀 받아가지고 우리 기업에 노출된 리스크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좀 찾아내고 식별해서 확인하는 이런 방법을 좀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발견된 리스크들은 이제 목록화해서 작성을 해야 되겠죠. 자, 실제로 시험 문제에서도요, 이 위험의 식별 확인 과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뭐 이런 방법에 대해서 찾아라. 뭐 표준화된 설문서, 그 다음에 뭐 체크리스트, 뭐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됐으니까 여러분들이 이 구체적인 개념을 이해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전체적인 그냥 이런 방법들이 이 단계에서 활용되는 개념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두 번째는 이제 위험을 찾아서 목록화했으면 이런 위험을 측정하고 평가를 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확률 또는 통계적 기법을 활용해야 좀 더 정확한 측정 평가가 가능하겠죠. 자, 이 뜻은 이제 손실의 잠재적인 빈도와 심도를 평가하는 걸 의미하는데요. 우리 빈도는 얼마나 이제 자주 발생하는지 즉 횟수를 의미하는 거고, 심도는 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 손실의 규모, 깊이를 얘기를 하는 거겠죠. 자, 그런데 이 기업의 위험 관리자 입장에서는 사실 빈도도 중요한데 심도가 좀 더 중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고가 자주 발생은 하지 않지만 한 번의 사고로 기업에 아주 큰 손실을 입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심도를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따라서 심도를 어떻게 측정하는지에 대한 이제 기법에 대한 내용이 이제 뒤이어 등장을 하게 될 거예요. 자, 먼저 빈도 얘기를 드렸고요. 이 빈도는 확률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당연히 다수의 통계치가 필요한데요. 반드시 어떤 통계적인 기법으로 측정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빈도 측정에서는 비통계적인 기법도 활용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뭐 이 외에도 기업 내의 손해 경험에 기초해서 어떤 리스크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지를 이제 비통계적인 기법으로 추정하기도 하는데, 기출문제에 잠깐 이제 언급이 됐던 내용들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아래의 4단계로 구분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사고 발생의 빈도를 측정하는 기법 이렇게 좀 써놓으실게요. 사고 발생의 빈도를 측정하는 기법. 방법 중 측정하는 방법 중 방법 이렇게 쓰셔도 되고, 또는 뭐 방법 중 더 구체적으로는 뭐 범위 설정법. 자, 이건 이제 비통계적인 기법이라고 얘기를 드렸어요, 여러분. 자, 그래서 여기 가능성이 좀 낮은 것부터 시작해서 이게 높은 순으로 이렇게 아래로 내려가고 있어요. 가능성. 자, nil은 없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almost nil이니까 뭐 발생 가능성이 거의 없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고요. 또 slight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거의 뭐 약간 뭐 조금 뭐 이런 뜻인 거니까 발생 가능성은 있지만 앞으로 뭐 거의 얘도 마찬가지로 발생 가능성이 크게는 없는 걸 의미해요. 자, 다음 moderate 같은 경우에는 뭐 좀 적당한 이런 뜻이니까 지금까지 발생했고 앞으로도 좀 적당히 가끔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태, 이걸 moderate 이렇게 표시할 수 있고요. 그다음 definite 같은 경우에는 뭐 주기적으로 사고가 발생했고 앞으로도 규칙적으로 발생할 걸로 예상되는 상태, 즉 뭐 확실하다, 명확하다 이런 뜻이 이제 그 definite 이런 이제 개념 정의잖아요. 그래서 요걸 가지고 이렇게 비통계적인 기법으로 활용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여기도 여러분 이 moderate가 뭐냐 이렇게 개념 정의를 외우시는 부분이 아니라 발생의 가능성이 그냥 낮은 순서, 낮은 것에서 뭐 높은 순서로 기술된 것을 찾으시오. 이런 것에 답할 정도만 되면 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안에 있는 구체적인 내용을 절대로 외우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자, 그럼 이제 다시 올라가 볼게요. 자, 손실의 심도예요. 규모라고 얘기를 드렸고요. 자, 여기는 이제 보험업계에서는 공학적인 근거라든지 다수의 통계 자료를 활용을 해서 다양한 뭐 이런 손실 개념을 적용해서 이 손해의 가능성을 예측을 하고 있어요. 이러한 개념 중에 이제 대표적으로 사용을 하는 것이 뭐 PML, 뭐 MPL, 뭐 EML 이런 개념들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일반적으로 우리 보험에서 가장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 것은
이렇게 PML, 네, 요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PML, 뭐 EML, MPL 이런 것들은 전통적인 화재보험의 손해를 예측하는 그런 기법이라고 보시면 돼서 사실 여러분들이 손해사정을 이런 신체와 관련된 손해사정을 할 때는 뭐 이걸 크게 이제 접할 일은 사실 잘 없을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우리 시험 문제에서는 PML을 간단하게 구하는 문제가 이제 등장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관련된 기초 개념 정도는 이제 살펴보고 넘어가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뭐 아주 중요한 개념은 아니지만 기출문제에 종종 등장을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먼저 PML인데요. 가능 최대 손실인데, 자, 여기는 이제 MPL하고 좀 상대적으로 구분을 좀 해주셔야 되는데, 좀 헷갈리는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영문명으로 여러분들께서 이걸 좀 봐주셔야 될 것 같아요. 가능 최대 손실인데 여기에서 P는 바로 프라바블이에요. 우리 프라바블은 뭐 그럴듯하다, 현실로 있음직하다, 그럴듯 뭐 이런 뜻으로 우리가 사용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가능한 거, 프라바블. 자, 여기에서 우리 좀 체크해야 될 단어를 좀 말씀드리면 통상적인 전제 조건, 그리고 리스크 관리자가 이제 측정을 하는 거고요. 실제로 발생할 수 있다라고 보는 우리 최대 규모의 손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로 이 PML이라고 하는 개념은 우리 보험회사가 리스크를 측정을 하게 되고 어떤 이 계약자가 이 건물을 화재보험에 붙일 때 이 건물의 가치를 최대로 평가를 일단 해야 뭐 보상의 한도도 결정하고 보험료도 또 부과를 하잖아요. 그럴 때 이렇게 보험 가액을 결정할 때도 이런 손해 예측 지표로서 이걸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보험료 산출 기초로 당연히 활용될 수 있는 거고요. 이걸 통해서 이제 보험의 인수 여부를 우리가 또는 구체적인 인수 조건을 판단하는데 활용하는 기본적인 개념이 바로 PML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이 PML은 손실의 규모를 제어할 수 있는 환경적인 요인에 의해서 원래 그 건물이 가지고 있는 그 재산 가치보다는 당연히 낮게 산정이 될 수밖에 없는데, 자, 어떤 뜻이냐면 통상적인 전제 조건이 지켜지는 상태 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최대 규모의 손실을 얘기해요. 그래서 요즘과 같이 이렇게 건물을 요즘처럼 이렇게 질 때는 이 법 규정상에 다 안에 뭐 스프링클러를 설치한다든지 하잖아요. 그다음에 뭐 소방함 같은 것들 다 있고 소화기도 다 이렇게 비치를 하기 때문에 사실 화재가 발생을 해도 건물이 진짜 요즘 지어지는 건물은 거의 뭐 전손될 일이 사실 잘 없단 말이에요. 자, 이런 것들이 통상적인 전제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죠. 뭐 스프링클러가 정상적으로 설치가 되어 있고 그다음 소화기도 정상적으로 설치가 되고 있고 이 스프링클러도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는 거고 이렇게 이 정상적인 조건 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최대 규모의 손실을 바로 PML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따라서 그 건물의 가치가 100억이지만 진짜로 이러한 전제 조건이 지켜지는 상태 하이기 때문에 100억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은 없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 재산의 가치보다는 낮게 측정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런 이제 표현이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 실제로 시험 문제에서는 어떤 내용이 등장을 했는지를 좀 볼 건데요. 자, 보험 가능 리스크의 손실액 확률 분포에서 95%의 신뢰도를 적용했을 때 가능 최대 손실, 프라바블이죠? 네, PML을 구하시오라고 하는 건데 여기 뭐 자세한 설명을 이렇게 적어놨어요. 뭐 0.5부터 이렇게 쭉 더하시면 여기가 이제 95%가 되는 구간이고 이 95% 하에서 나오는 금액을 찾게 되면 이 800만 원이 바로 최대 가능한 손실액을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예를 들어 이 건물의 가치는 총 1,000만 원이에요. 이 1,000만 원, 이 건물 가치가 1,000만 원인데 이게 PML을 구하라라고 했기 때문에 통상적인 전제 조건이 지켜지는 상황 하잖아요. 따라서 스프링클러라든지 이런 것들이 정상적으로 작동을 했다라고 가정을 하는 거니까 이 800의 손해가 발생할 확률은 이제 95%라고 한다면 결국 그 95%의 신뢰도에서의 이론상 최대 가능한 규모의 손실액은 바로 800만 원이 되는 거죠. 자, 그럼 우리가 밑에 가면 이제 MPL이라고 하는 개념을 좀 살펴볼 건데요. 이 MPL에서의 이 P는 파서블이에요. 우리 반대가 임파서블, 불가능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 반대의 의미로 이제 생각을 해 주시면 되는데
자, 얘는 통상적인 조건이 지켜지지 않는 최악의 조건이에요. 아까 우리가 통상적인 전제 조건이 뭐 스프링클러라든지 뭐 소화기라든지 이런 게 비치가 되어 있고 정상 작동이라고 얘기를 드렸죠. 그러니까 얘는 거의 이렇게 발생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인 거고 이론상 발생할 수 있는 최대 규모 손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이론적인 이론상 가능한 최대 규모의 손실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럼 위에 다시 사례로 가보게 되면 이 문제에서는 PML을 구하라라고 했는데 만약 MPL을 구하는 거라고 한다면 더 쉽죠. MPL은 이 건물의 최대치인 거니까 1,000만 원이겠죠. 자, 여기 0.05까지 더하면 이제 100%고 100%의 손실될 확률에서의 값은 이제 1,000만 원. 이 건물의 재산의 최대치의 가치가 아까 1,000이라고 했으니까 1,000만 원이 발생할 일이 거의 없다라고 얘기를 드렸잖아요. 왜? 정상적인 조건이 갖추어진 이 건물이라고 한다면 전손될 일은 거의 없다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이 MPL 같은 경우는 그마저도 정상 작동 안 하고 그런 스프링클러 시설도 없고 이러면 진짜로 그 건물의 가치 최대치가 손실로 발생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 바로 1,000만 원이 바로 MPL이 또 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우리 시험 문제에서는 이런 정도의 기출 문제만 풀면 손쉽게 PML을 구할 수 있는 문제가 등장을 하고 있으니까 이 문제를 통해서 그냥 간단하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 각주를 좀 잠깐 보시면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림을 좀 이렇게 그려놨는데요. 자, 여기 중간 정도가 이렇게 PML이 있고요. 이 손실의 강도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MPL 그리고 PML 이렇게 있죠. 우리가 이 개념에 대해서 좀 비교를 했고요. 손실의 강도 자, 여기 probability니까 뭐 가능성 또 여기 컨시퀀스는 뭐 손실의 규모? 이런 거. 뭐 화재 보험에서는 PML과 함께 EML도 이제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시험 문제에서는 이제 이 MPL하고 PML을 이렇게 자꾸 비교하는 이런 문제가 좀 등장을 하는 것 같아요. 이 PML이 일반적으로 이제 가운데 있는 기본 개념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많이 사용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자, 그럼 아까 우리 이 PML을 좀 정의를 했었는데요. PML 같은 경우에는 이제 꼭 빠지지 말아야 될 것이 통상적인 전제 조건이 지켜지는 거, 전제 조건 하 이렇게 얘기를 드렸고요. 이제 리스크 관리자가 개입을 해가지고 이제 평가를 해보는 거예요. 뭐 그 기업의 리스크를 담당하는 관리자가 있겠죠. 통상적인 전제 조건 하에서 리스크 관리자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는 최대 규모의 손실. 우리가 이렇게 봤었고요. 자, 그다음엔 이 MPL 같은 경우에는 일단 손실의 규모가 최대치가 이론상 가능하다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손실의 강도가 제일 센 것이 MPL이 되겠죠. 자, 얘는 발생 가능성은 거의 극히 희박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얘는 최악의 조건 하에서 거의 그럴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이론상 발생할 수 있는 최대 규모 손실. 자, 이렇게 요점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아까 간단한 그 PML 구하는 것과 함께 이 비교해서 이 개념을 묻는 이 기출 문제가 등장을 한 적이 있으니까 이런 정도를 비교해 놓으시면 문제를 푸는 데는 무리가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위험관리 기법을 세 번째로 이제 선택하는 단계에 이제 남게 되는데요. 여기 위험관리 기법 이제 선택해야 되겠죠. 자,
자, 위험 분석을 바탕으로 예상되는 위험에 가장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이제 선택을 하는 걸 얘기를 하는 거고, 어제 이 방법 중에서는 크게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뭐 제어 또는 통제, 컨트롤하는 기법과 리스크를 재무적으로 관리하는 방법,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좀 나눌 건데요. 재무적인 건 돈으로서 관리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금융기법 뭐 이렇게도 불러요. 자, 그래서 사고 발생 이전하고 사고 발생 이후를 우리가 통제할 것이냐, 또는 사고 발생 이후에 돈으로 해결을 할 것이냐, 크게 이렇게 두 가지의 방법을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1장 리스크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우리 1장 위험 부분을 살펴봤었어요. 뭐 리스크, 위험. 자, 첫 번째 우리 보험의 정의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공부를 하는 분야마다 정의는 다양하다라고 얘기를 드렸었잖아요. 근데 일반적으로 보험에서는 우리 손실 발생에 대한 불확실성 또는 통계학적인 어떤 그 부분에서는 뭐 예상 결과와 실제 결과치의 차이를 분산이나 표준 편차로 나타내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일반적인 리스크의 정의 이렇게 살펴봤었고요. 자, 두 번째는 우리 위험을 좀 분류를 해봤었는데요. 여기에서 조금 중요했던 것이 보험으로 가능하냐, 보험이 불가능하냐, 보험으로 붙일 수 없느냐, 우리가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살펴봤었죠. 자, 먼저 첫 번째 객관적인 리스크가 있었는데, 우리 객관적인 건 통계치를 통계적으로 측정 가능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드렸었고요. 자, 두 번째는 순수 위험이었었어요. 자, 우리 순수 위험은 손실 발생 가능성만 있는 걸 의미를 했었죠. 자, 그리고 어떤 특정 당사자의 국한된 위험만 처리를 했었어요. 특정 위험이 있었고요. 자, 그 다음 시간의 어떤 흐름과 이렇게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동되지 않는 것, 정태적인 위험 얘기했었죠. 자, 이런 것들은 우리 보험으로 붙일 수 있는 위험을 얘기를 했었고요. 자, 보험 불가능 위험은 이제 주관적인 위험이 있었고요. 자, 그리고 순수 위험의 반대, 투기 위험이 있었죠. 손실의 가능성과 함께 이득도 얻을 수 있는 거였었죠. 자, 그리고 특정 위험과 함께 구분했었던 건 근원적 위험이었었고요. 사회 전체의 존립을 좌우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위험이었고요. 또 마지막으로는 움직일동, 동태적인 위험들은 일반적으로 보험으로 가능하지 않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했던 것 같아요. 자, 시험 문제에서는 우리 보험 가능 위험끼리 묶인 것을 뭐 고르시오, 또는 통계적 기법으로 측정할 수 있냐 아니냐에 따른 구분으로 올바르게 묶인 것을 고르시오. 이런 식으로 문제가 등장을 할 것 같아요. 자, 세 번째는 위험 구성 요소에 대해서 좀 살펴봤었는데요. 예를 들면 리스크가 있었기 때문에 뭐 그 이후에 뭐 페릴이 등장을 하고 뭐 해저드가 등장을 하고 마지막에 로스로 이어지는 이 위험의 현실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그런 개념들을 좀 비교를 해보는 그 파트였었던 것 같은데요. 자, 먼저 첫 번째 해저드라는 개념이 등장을 했었죠. 위태라고 표현을 했고, 위험한 사정, 위험한 상태 이렇게 표현을 했었죠. 자, 여기에서의 종류가 좀 있었는데요. 여기서는 첫 번째 피지컬, 물리적인 위태, 실체적인 위태가 있었어요. 요거의 특징은 우리가 뭐 한두 가지 정도만 그냥 알아두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어떤 건물의 노후화 상태 또는 사람의 건강 상태 이런 것들이죠. 아무래도 이 피보험자가 가진 이 건강 상태는 보험자 입장에서는 얘기해주기 전까지는 사실 위험 측정이 좀 불가능하죠. 그래서 어떤 정보의 불균형 이런 문제들도 생긴다라고 얘기를 드렸기 때문에 얘네들을 우리가 그래도 위태를 좀 효율적으로 걸러내거나 제거를 하기 위해서 우리 상법에서는 고지 의무 또 각종 통지 의무를 부여한다 이렇게 얘기를 드렸죠. 그래서 고지 의무는 계약 체결 전, 또 통지 의무는 계약 체결 후 이런 의무들이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뭐 구체적으로는 위험 변경 증가의 통지 의무였었고요. 자, 두 번째는 우리 모럴 해저드하고 모레일 해저드의 구분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우리 모럴 해저드는 도덕적 위험인데 여기 영문명 반드시 알아두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일단 여기에서 가장 큰 특징은 어떤 거였냐면 고의성이 개입이 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또 이러한 도덕적 위험을 걸러내기 위해서 마찬가지로 우리 상법에서도 여러 가지 규제를 또 취하고 있고 또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도 마찬가지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대표적인 것이 철저한 언더라이팅을 실시하는 거죠. 엄격한 위험을 인수할지 말지 심사하는 걸 언더라이팅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또 90일 대기 기간 같은 것들이 있었어요. 우리 암보험 같은 경우에는 보험 가입하고 보험료 냈다. 그러면 원래 우리 바로 암진단 받으면 암보험금을 지급해야 되는데 아니라고 얘기를 드렸죠. 90일이 일단 지난 날 다음 날에 암진단으로 확정되어야 암보험금을 받을 수 있어요. 따라서 그 90일까지는 기다리고 있는 면책기간, 대기기간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러한 도덕적 위험을 걸러내기 위한 하나의 장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또는 뭐 담보 제외 같은 규정을 두는 거죠. 뭐 이러이러한 경우는 담보에서 제외를 하겠다라는 거고요. 자, 그다음 세 번째는 정신적인 위태, 뭐 방관적인 위태 이렇게 불렀었는데요. 모레일 해저드였었죠. 자, 얘는 보험 가입 이후에 어떤 무관심, 부주의에서 비롯된 위험한 상태인데요. 차키를 시동을 걸어둔 채 차키를 꽂아놓고 잠깐 뭐 편의점을 갔다 온 사이에 차가 도난당하거나 안에 있는 귀중품이 손실될 우려가 있겠죠. 전부 다 모레일 해저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둘 간의 차이가 바로 고의성 개입 여부로 우리가 구분을 좀 해보자. 이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또 마지막으로 뭐 사회적 법률적인 위태, 뭐 배상 책임에서 좀 중요하다라고 했던 그런 위태들도 있었고요. 자, 두 번째는 페릴이 있었어요. 페릴은 손인이었죠. 손실 발생의 원인 또는 실무에서는 그냥 보험 사고를 사실 페릴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자, 여기 페릴에서는 우리 이 페릴을 이제 어떻게 규정을 하는지에 따라서 크게 열거 위험 방식과 열거 위험 담보 방식과 포괄 위험 담보 방식으로 구분을 했었죠. 열거 위험은 손인 하나, A, B, C, D 이렇게 하나하나 나열을 한 거고 그 나열된 손인에 의해서 사고가 발생을 하면 보험금을 주는 건데요. 자, 여기에서는 피보험자가 그 페릴을 증명해야 되죠. 열거된 페릴에 의해서 사고가 났다. 피보험자가 증명을 하는 거고요. 자, 두 번째 포괄 위험, 전 위험 담보 올리스크 커버는 따로 이렇게 열거해 놓지 않아요. 일단 다 보상을 해주는 거죠. 그렇다고 진짜 다 보상을 해주냐? 그건 아니겠죠. 면책 위험은 별도로 정하고 있는데 그 면책 위험, 즉 보험회사가 책임을 면하는 사유에만 해당되지 않으면 모든 리스크를 커버해 줄게 라고 해서 보험료가 좀 상대적으로 더 비쌌는데요. 자, 이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서 이 보험자가 면책 위험으로 사고가 났음을 증명하는 거죠. 피보험자는 사고가 발생했다라는 사실만 증명하면 반대로 이 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 보험회사가 면책사항으로 사고가 발생했다라는 걸 증명해야 되는 이 증명에 좀 차이가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이런 열거위험 담보는 생명보험에서 쓰는 방식이고요. 손해보험에서는 주로 포괄위험 담보 방식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 세 번째는 로스라는 개념이 있었죠. 로스는 손실, 손해였었고요. 다만 우리 보험에서의 손실은 경제적인 손실, 즉 금전으로 산정이 가능한 손실을 의미를 했었어요. 경제적이면 금전 이런 뜻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일단 리스크에 관한 기본적인 내용을 좀 살펴봤었고요. 자, 다음 네 번째는 이제 리스크 관리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리스크 매니지먼트 이렇게 불렀었죠.